자, 안녕하세요. 북수학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동국대에서 이제 다시 비좁은 세미나실로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 이제 배치상 이렇게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카메라 각도를 약간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일 테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먼저 이렇게 구한말이거든요. 구한말. 예. 자, 구한말인데,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마이크를 안 가져왔네. 자, 하여튼 좀 목소리 크게 할게요. 기출문제 이제 구한말 기출문제 분석표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좀 나왔는데, 되게 이제 나왔던 패턴들 보면 되게 주제별로 이렇게 사건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한말에 흐르는 사건들 있죠. 갑신전병,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사건별로 이렇게 좀 나온다. 강목개혁. 그리고 그 안에 들태하게 이제 개혁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구한말 때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되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사건에서 나타난 개혁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은 갑신전병,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이야. 이런 개혁안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강목개혁이죠. 이 강목개혁은 의외로 많이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학교에서 이게 강목개혁 쪽으로 상당히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강목 양정 부분 나왔죠. 예전에도 맨날 나왔던. 그래서 강목개혁 나오면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어. 지계, 이 지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위전척사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있는데 거의 이제 겉다리 문제, 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선민수용 무역장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민수용 무역장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물어봤고, 그 다음에 메가다의 화폐개혁 있죠. 이것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폐정책. 그래갖고 이 경제 부분은 화폐 정책하고 선민수용 무역장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회는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예국 개몽운동에서 사회지 나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구한말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용시험에는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좀 일상사의 어떤 변화들, 그래서 옷이나 그 다음에 집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임용에서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제 보면, 문화적으로 이제 이것도 거의 안 나오는데 되게 이제 그냥 교육 부분 있죠. 그래서 갑오개혁식의 교육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또 역경과 관련된 것들은 약간 나오고요. 예. 그래서 구한말 하면 되게 정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고, 정치에서도 각 사건 주제별로 중요한 사건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죠. 자, 뒷편에 이제 한국사 능력하고 이제 수능은 각자 보시고, 자, 308페이지 펴보세요. 자, 먼저 볼 게 이제 구한말 딱 시작하면 흥성대원고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통 한국 근현대사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래서 흥성대원고부터 이제 나가는데, 흥성대원고 정치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가끔 이제 병양요 해가지고 지문 하나 나온 거 그거야. 그래서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흥성대원고는 임용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근데 한국사 능력이나 수능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19세기 후반때 조선 정세를 보면요, 일단은 세도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그 다음에 밀란 발생, 이항선. 그래갖고 이항선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양의 배드의 크기가 조선에 비해서 크고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서 붙여진 명칭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또 황당하다. 이건 황당선이라고 해요. 황당선. 자, 그래갖고 이제 제국주의 국가 중에 영국이 우리 이제 먼저 통상을 요구했다고 해요. 영국이 왜 통상을 요구하냐면 그 로드 아무스트롱인데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어떤 저지 목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산업혁명 이후에 잉여 물자들 갖다 팔기 위한 시장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항성이 이제 출연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통상 요구를 해도 중국이나 이런 그 일본에 비해 그렇게 매력 있는 시장은 아니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그냥 빈도가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관심이 없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스쳐가는 그 기지 정도. 이거 이제 별로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 시기 때 세계 경제사를 좀 보면요. 자, 1860년대부터 양모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본에 뭐가 있었죠? 메이주이시. 메이주이시는 이제 그 정확한 연표를 알아둬야겠죠. 연도를 1868년. 그 다음에 미국 남북전쟁이었고, 독일은 독일 제국을 성립기였고, 프랑스 같은 인도차이나 경영기였어.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이 시기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 별 관심이 없었어, 상대적으로.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뭐냐면 개혁운동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양모운동도 했었고, 뭐 일본 메이주의식도 잠깐 이제 서양에 관심이 없을 때, 왜냐면 국내 사정 때문에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전시기나 후시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흥성대원군의 이제 집권 내용을 이제 보죠. 통치 내용을. 자, 흥성대원군은 그 고종의 친아버지죠. 예, 그래서 이제 고종의 친아버지고, 고종의 친아버지고, 그 뭐냐면 종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정조 아시죠? 정조의 동생이었던 그 동생 쪽으로 연결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누구하고 친했냐면, 그 풍양 조씨, 그러니까 신정하고 조씨하고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정하고 조씨는 이제 풍양 조씨대이고, 철중 때 안동 김씨대도 이제 권력을 누렸죠. 그래서 풍양 조씨는 이 안동 김씨를 견제할 목적으로 흥성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항을 이항군이 아니다. 흥성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을 고종으로 이제 즉위시키고, 그러니까 고종은 흥성대원 이름이 이항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항이 대원군이 됐죠. 이 대원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죠. 근데 왕의 아버지는 되게 어떤 사람이죠? 왕이죠. 근데 왕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조선 역사상 4명이 있어요. 이거 이제 조선의 덕흥대원군, 손조의 부친하고 인조의 부친 정원대원군, 그 다음에 이제 철조의 부친 정계대원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흥성대원군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3명은 죽었죠. 왕이 됐을 때 이제 죽었던 사람이고, 왕이 생긴 시 유일하게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였어. 이게 흥성대원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은 원칙상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책 간섭할 수 없어.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종친불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우는 해주는데 정책 간섭할 수 없어. 근데 흥성대원군은 그 정책 간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고종이 12사도 즉위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왕대비였던 신정하고 조씨가 뭐냐면 수험 참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정하고 조씨가 정치를 잘 몰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자기한테 좀 친한 이항한테, 흥성대원군한테 맡긴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10년 동안 이 흥성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내적으로는 왕권이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 전제 왕권 강하고, 그다음 민생 안정, 대내적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내적인 정책을 이제 볼게요. 국내요. 자, 그래서 이제 안동김씨 세력들을 축출하죠. 그래갖고 이제 외척 세력들의 정치적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동김씨 세력들을 이제 축출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그 안동시 수색이 축소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다 보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좀 남겨두고 왜냐면 또 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을 이제 일본 남겨두고 당파에 상관없이 많은 인재들을 등용했어요. 특히 남인 계열하고 북인 계열을 많이 등용했다고 해요. 남인하고 북인 계열 그동안 이제 한동안 정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료의 비중에서는 노동 계열이 많아요. 상대적인 것이 안동시 노동세력들은 완전히 이제 재건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기출이 나왔던 거죠. 표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의정부와 상공부를 분담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뭘 폐지하고 비변사 기능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폐지한 다음에 그 기능을 의정부와 상공부에서 부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병익양요 이후에요. 이 병익양요 이후에 이제 좀 더 국방을 효율히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비변사는 이제 정치하고 군사를 이제 같이 했잖아요. 그 분리시키고 상공부를 줬어요. 이 상공부는 조선 초기 때에 그 있었던 간제도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거죠. 이 상공부를 줬다. 그리고 나중에 비변사조차 폐지됐어. 그 어떤 책에서는 비변사 기능을 축소했다. 또 어떤 책에는 폐지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둘 다 맞아요. 기능을 축소했다가 폐지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보니까 나온 게 많네요. 예전에 한 문제 나온 거지 않더니 보니까 나왔네. 조금씩. 예. 제가 분석을 잘못했나 봅니다. 예. 자, 하여튼 법전을 정비했는데 대전 대통하고 육전조대를 편찬했죠. 이게 공군역 기출문제가 관련돼서 나왔는데 자, 대전통과 육전조대는 애워두세요. 물어볼 수 있어. 대전통은 19세기 때 이 세조정치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안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조선 최후의 법전이다. 그 다음에 육전조대는 뭐라고 했죠? 대전해통에서 빠진 내용을 조대별로, 육전별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율령 격식에서 해당하면 시에 해당해요. 시에서 정도. 이렇게 했는데 두 개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3정의 문란이 있었죠. 세도정치의 제일 대표적인 정정, 그 다음에 군정, 항공 이렇게 이제 3정의 문란이 있었는데 자, 먼저 정정은 이제 보자. 정정은 토지세와 관련된 건데 자,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은견을 색출하고요. 지방관리나 토호대 토지 경작을 금지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은 어떻게 해결했냐? 자, 그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호포법이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호포법을 실시해가지고 양반들에게도 그 군포를 징수했다는 거예요. 원래 양반들은 원칙상 뭐예요? 군포를 면제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원래는 이제 동포제를 실시하려고 했거든. 동포제. 동포제라는 것은 19세기 때 그 사회적으로 간행됐던 마을 단위의 군포를 납부하는 일종의 공동납제의 일환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양반들도 조금씩 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확대시키려고 했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양반들이 너무 반대가 심한 거야. 그래서 동포제는 안 돼갖고 그와 약간 비슷한 뭘 시작했냐? 호포제를 실시했어요. 호포라는 건 기준이 인정이 아니라 뭐죠? 호정. 그러다 보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징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양반들도 이제 너무 반발이 크니까 얘네들에게 이제 뭐냐면 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명목상 노비의 이름을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 양반보다 1.5배를 더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군중 갈세는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뭐죠? 그 양반들에게도 이제 법제적으로 뭘 거뒀다? 군포를 거뒀다.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천재교육에서 한번 볼게요. 천재교육에서. 자, 천재교육 176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 천재교육 활동하기 잠깐 볼게요. 자, 거기 천재교육 이제 176페이지 활동하기 보면 그 호포제에 대한 양반의 입장이죠. 숙종칠록인데 이건 뭐냐면 그 호포제라는 것은 이제
대원군 때처럼 얘기했던 건 아니고 이미 숙종 영조 때부터 뭐예요? 그 양력권투명 나올 때 호포제를 해자. 근데 이제 호포제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양반이 반대를 했어. 어떻게 싼 것들하고 같이 뭐 동등하게 배워야 되나? 분풀 나야 되나?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뒤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원군 때 호포제를 실시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대원군이 이들 시점하여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다. 강령에 가령 한 동네에 200호가 있으면 내용보다 더 부사리 호가 약간씩 있는 걸 정밀하게 밝혀내어 계산하고 심풀을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포란 말이 나오죠. 되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동포를 호포하고 설명했는데 요건 틀린 거예요. 동포하고 호포는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교과서의 천체교육이 있어요. 그 줄을 보세요. 동포제 뭐라고 되어 있죠? 흥성대원군은 마을마다 할당량을 정해 양반도 군포를 내기는 뭘 실시했다? 동포제를 실시했는데 양반이 여러 방으로 빠져나가고 반발이 많으니까 뭘 고쳤다는 거예요? 호포제로 고쳤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겠죠? 그래서 동포하고 호포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나중에 동포전을 거뒀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동포전. 근데 동포전하고 동포제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호역전이 돼갖고 이때 이제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포는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납부하는 거죠? 전으로 납부한 거예요. 근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거 연결시키지 마세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동포전이나 호역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기출 분석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7종 있고 교학사도 있어요. 8종인데 저는 교학사까지 다 보거든요. 교학사들 이제 뭐 나쁘다고 하는데 저도 보면 나쁜 것도 되게 많아. 이승만 띄워주고. 근데 근현대사의 정근대사 부분이나 구한말까지는 그런데도 볼만한 거 많아요. 좀 객관적인 것도 많고. 예. 그냥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각 교과서마다 틀린 내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교차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틀린 걸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 그랬잖아요. 여러 권을 책을 봐야지 머릿속에 구조화시키죠. 그냥 한 번만 쭉쭉 보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 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은 사창제로 개혁했죠. 사창제로.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사창이라는 것은 양반 중심의 사창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조선 초기 때 을창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국가가 국가주도의 사창제를 시범적으로 몇 개 실시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도저히 그만뒀는데 이걸 이어받은 국가주도의 사창제야. 여기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뭐냐. 첫 번째는 그 종전 한국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야. 자, 종전 한국기의 문제점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여러 관청에서 징수하는 거죠. 한 곳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관리의 중간 착취들이 많아. 중간 착취, 특히 아전들. 한국이 중앙의 주요 세금원층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은 아까 관리의 중간 착취가 많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관리의 중간 착취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아전들 배제시켜. 그래갖고 네? 도로로 갈까요?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앞에 자리 있어요. 동영상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할 필요 없겠네. 편집이 힘들어.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강의 중에서 틀린 거 편집하고 싶은데 네. 그게 편집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그 편집기가 좀 돌리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리고 질이 떨어져요. 영상 질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의 중간 착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거기에 이제 그 마을 안에서 덕이 있는 사람을 사수로 뽑아요. 그래서 이 사수에게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항목이 중요한 세금을 더 나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얻어낸 이자는 지방세금을요 마을 자치적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항목을 대전납이 뭐죠?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했다. 그래서 한국의 원래 의미를 살려놨다. 그래서 종전에 그 한국의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려고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원 정리를 보죠. 자, 서원은 어디에 근거지죠? 살인의 근거지죠. 여론의 근거지야. 근데 실제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서원은 사후하고 구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수탈하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정리했죠. 언제 정리했죠? 영조 때. 그리고 산림사역을 이제 뭐냐면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철종 때 그 뭐냐면 또 한 번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철종 때 이제 어떤 조치를 서원 정리하자. 그런데 이제 대신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시점 이후에 만든 선들만 규제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대원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서원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서원을 왜 정리하냐? 일단 서원은 면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좀먹어. 그래서 이 국가재정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수탈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원에서 재산물 분야 이런 것들 막 강탈하고, 만약 안 내면 어떻게 불려다 두둑이 패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반 유생인데 반대도 불구하고 뭐냐면 서원을 47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리된 그 서원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 만동료 있죠. 예, 만동료, 그 명나라 시종이나 의종을 모시는 그 서원하고, 그 다음에 송시환을 모시는 이제 하양동 서원이 있어. 이런 서원들을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진실로 백성들에게 해가 있으면 아무리 공자가 사나보다도 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추진해갖고 이제 정리해버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양반 유생들의 뭐냐면 원성을 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최익현이 제일 반대했거든요. 대원군을 그 쫓아내는 상속은 누구 올렸어요? 최익현을 올렸죠. 나중에 대원군이 이제 그 조종이 20세 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석전짓 하니까 이거 법에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이제 보죠. 경복궁. 자, 이 경복궁이 중건 사업을 하게 돼요. 군주군 사업. 그래갖고 이제 그 영경 도감을 이제 설치해가지고 임시 도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종묘나 종친구나 의정부나 육조관하나 도성 북한산성을 수축을 해. 토목 사업을 해요. 그건 뭐냐면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이런 거죠. 근데 왕실의 권위를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이 일어났죠.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재원들이 필요했죠.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다가 내버렸어. 그래서 강해군 때 이거 중건할 수 있었는데, 강해군이 이제 그 미신을 좀 좋아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딱 거기 불려갖고 점쟁이 오니까 이거 중건해서 안 된다. 그래갖고 창동궁하고 창경궁만 중건했죠. 그래서 한번 여기가 이제 벽궁을 이제 사용했는데 전공으로. 근데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했어요. 근데 이 중건을 할 때 예전의 경복궁보다 10배나 더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복궁은 그 조선 초기 때 경복궁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그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했고요. 자, 원납전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원해서 내는 거야. 기부금인데 이항로가 비판했죠. 이거 원해서 나는 돈이 아니라 뭐죠? 백성의 원성을 사는 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강제로 이제 징수를 했고, 그래서 문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징수했다고 해요. 그 다음 담배전인데, 담배전은 뭐냐면 상평통배 100배가 되는 거야, 가치가. 오늘날만 고액 화폐죠. 5만원 정도.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 가치가 5배에서 6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양당 상평통보 5장 6명밖에 안 돼.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폭등되니까 안 되겠다고 또 사용을 금지시켰어. 그래서 이걸 또 막는다고 청나라의 동전을 또 수입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가경통보라고 청나라 이제 수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상평도로 3분의 1밖에 안 돼, 가치가. 그러니까 물가만 더 올려놨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물가 올린다고 달러를 기축통화를 사갖고 우리 통화를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갖고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도 또 달러를 쓰더라고. 예. 그래서 있고. 자, 하여튼 그 양반 모진님을 이제 별모가 이것도 또 양반들에게 이제 불만을 사게 되죠. 그 많은 백성들 토목공사도 그 징발했어. 그 이때 돈을 줬어야 되는데 강제로 돈을 냈어. 그러니까 영종조 때 그 저희 토목공사나 자구동을 돈을 줬잖아. 그 백성들 더 좋아했지. 일제시장 좋아한다고. 근데 이건 뭐야? 원성만 사게 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경복궁 타령이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상당히 그걸 알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결두전 같은 이제 토지 부가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토지 1결당 이제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사대문에 갈등한 통행세를 징수하고. 그래서 경복궁 중고는 백성들과 양반들로부터 다 비난을 받아요. 다 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의인을 보죠. 그래서 정통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했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확립했다는 거. 양반 지배층의 백성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금지해서 민생 안정을 기했지만 한계도 있죠. 이 사람의 한계가 뭘까요? 이 사람은 그 사회 구조적인 모순보다 왕권감만 있었고, 이런 개혁의 방향이 우리가 그 당시에 요구한 근대적 개혁은 전혀 관련이 없어. 정근대적 개혁 방향이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원군이 이제 조직한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그 정통적 지배 집단만 재편성한 거에 불과했다는 거. 새로운 신체 세력들을 육성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계층들을.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병인양과 식민양과 관련돼갖고 이제 여러 또 경제 개혁을 하게 돼요. 훈련도가 포수를 선발하고 수권을 강화하고 그 아까 지금 상공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신신전함하고 수세포를 제조해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서 서양식 배를 이제 봤거든요. 이게 뛰어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신식 전함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중국에서 책을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철사를 만들어갖고 한강에 띄웠거든요. 근데 가라자리 놓고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작성법이나. 그러니까 철선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수레포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대 있죠, 기대. 기대가 뭐죠? 기대가 이게 이제 배가 지나면 아직은 어때? 폭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안항에서 기대 맞고 폭발된 거 아니에요? 반토막 나갔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다는 거. 근데 뭐 이런 것도 크게 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다 해서 무조건 이제 통상수거 거부 정책 해갖고 외국 거부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외국의 무기가 발달한 건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개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외세가 곧바로 몰려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뭐해. 다 내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체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조금씩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을 받아서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호를 개방하자는 상이에요. 이 사람. 근데 지금 개방하면 죽을 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각 홍성대원이 우리 맞을 것 같아. 그거 이제 고종이 어떻게 됐어요? 개방했잖아, 강화도 지역이로. 근데 고종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통제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외세의 침탈만 불러일으키잖아.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자기 아들 못마땅한 것도 봐라, 내 말 들었으면 근데 괜히 문 열어놨다가 나라 뺏기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중에 예전에 병인양로가 한번 나왔던 거죠. 그 기독교 박해와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주요 사건을 보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좀 내용을 볼게요.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세국정책이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세국이라는 것은 국가가 빗장을 장구다는 뜻이야. 근데 이 세국정책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마치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개항이 이제 한국의 근대화의 공헌을 전제해 둔 거야. 우리가 이제 세국정책을 했는데 일본이 강화도 지역을 해가지고 뭐야, 여서 너희들이 개항을 통해서 근대화됐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거는? 외세, 일본의 입장에서 본 거죠. 서양 세력에. 우리가 어떤 것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는데 외국에는 뭐 침해도 없는데 왜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게 나쁘니 좋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이걸 뭐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통상수거 거부 정책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이게 6차 교육과정부터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세국 정책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중에 얘기할 때 자기들은 세국 정책 한 적 없다. 우리는 뭐죠? 통제 정책을 했을 뿐이다. 근데 우리는 열어놓고 살았다. 네덜란드 열어놓고 중국에서도 사모를 열어놓고 우리나라하고 통보했고 저 아이누지오하고 통보했고 그 오키나와하고도 통보했다. 통산했다. 그래서 이걸 통제했지 우리는 뭐 세국 정책 한 푼 없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 볼 때는 없어. 이게 이상해. 자기들이 비난받는 거를 다 일찍으로 이렇게 건너서 이제 정가시켜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를 비난을 해버리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요. 병인박해가 1886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그 중간에 제대로 선모 사건이 나.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있었고 이게 병인박해 연결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베 도굴 사건이 났고 갑자기 제대로 선모 사건 10년 후에 뭐가 일어나? 뜬금없이 신미양요가 일어나. 그리고 그 신미양요가 이제 하고 나서 대웅군이 척하비를 이렇게 걸리겠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순서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금성교과서 22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일단 이제 그 병인양요를 이제 볼게요. 이 시간 관계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쭉쭉 보면서 설명할게요. 병인양요는 이제 이긴 주체가 뭐죠? 프랑스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와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체포돼 처형된 사건을 이제 항의하게 출범을 했죠. 그래서 했지만 실제로 통상을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문화적 제국주의 해갖고 항상 그 통상을 내세우면 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내세우죠? 천주교. 천주교를 포기했다가 했는데 여기 분명히 금지시키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잡혀서 죽거든. 그러면 또 선교사 왜 죽였냐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실제로 선교사는 관심 없고 통상이나 식민지학부에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했고 그때 이제 노조 제독이 처음에는 중국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 그 프랑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뭐라고 보냈냐? 중국 그 조선은 너희들 나라 아니냐? 속국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따끔하게 혼내라 하니까 그때 중국 청나라 정부 한 말이 중국은 우리나라 방방이고 우리의 뭐냐면 종속국이지만 얘네들은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사대 관계고 우리나라는 독립한 게 아니에요. 중국의 입장부터 어디 종속된 거죠? 중국에 종속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정치를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조공채권 관계, 사대 관계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이모군란후에는 실질적인 어떤 종속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하여튼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강화도에 상륙했죠. 강화도에 왜 상륙했어요? 강화도가 제일 중요하죠. 조선시대 때 거기가 어디야? 인후잖아. 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모든 좋은 소리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장화표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양형수나 한성권이 이끄는 조선군이 정육상성이나 본수상성에 프랑스를 격퇴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냥 철수하면 되는데 열받는다고 강화 업섬에 대해서 다 불지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외교장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외교장각에다가 어떻게 돼요? 모셔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책들이 뭐냐면 어담용 무기가 있어요. 그 어담용 무기를 다 불타웠었어. 근데 이제 나에게도 70건 정도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가져갔어.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냥 가져가려면 불태우지 말고 그냥 다 가져가지. 반 거의 한 3분의 1은 불태워버리고 나머지만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그 발견이 돼가지고 돌아왔죠. 어담용 의계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의계인데 왕이 보는 의계야. 그래갖고 이제 영구 대여 형식으로 이게 돌아왔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익량에 의해 이제 형성되는 거는 서양 부품 수입을 엄격히 이제 금지하고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병익량의 이전에도 금지했지만 이후에 단속이 더 심해졌고 그 들키면 사형이 처했어요. 그리고 그 뭐냐면 특히 서양목이라 부르는 서양에 집중된 직무들은 이제 뭐냐면 그 아편 전쟁 이후에 더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선 시장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 상인들이 서양목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리고 하니까 그 뭐니까 흥성대원 그것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유생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전척사 운동의 1단계 보면 뭐가 있어요? 네? 통상 반대 운동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항로 기정지 같은 문화배충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항로의 논리를 보죠. 자, 이항로의 통상교육 반대 논리를 보면 더군다나 저들의 물건은 손으로 생산된 것이며 날마다 계산해도 여유가 있지만 우리의 물건은 땅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1년의 단위를 계산해도 부족합니다. 어디에서 딱 많이 들어봤던 거죠? 최익현의 상소, 오불가소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항로가 이 얘기를 한 걸 보고 참 놀랬어. 왜 이건 최익현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항로가 맞아요. 찾아봤어, 제가요. 그게 왜 그러냐? 최익현은 이항로는 그러니까 최익현 이항로의 제자죠. 기정지라고 연결돼 있어. 요런 바로. 예. 그러니까 최익현 처음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냥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이항로가 최익현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병익량의 발생 전에 이걸 좀 까먹었는데 그 전에 병익바퀴가 있었죠. 병익바퀴를 왜 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전에 통문에 나온 것처럼 러시아에 접근했죠. 흥성대원군이. 근데 러시아에 접근했는데 왜 접근했어? 프랑스에 접근했죠. 프랑스에 접근했는데 왜 프랑스에 접근했죠? 프랑스 제국을 떨어져갖고 러시아 제국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러시아가 그 당시 연해주 지역까지 이제 진출해 보니까 이 러시아는 이제 어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영토의 안심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들 막아야 되겠다. 근데 프랑스가 거절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있고 이 모습을 보니 양반 유생들이 비난이 쏟아지잖아. 프랑스가 접근했고 특히 흥성대원군의 마누라가 저기 카톨릭교도고 그러니까 저놈이 이제 카톨릭교도하고 서로 잡고 짝짝꿍 해갖고 우리를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불신이 많으니까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버린 것이 병익박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민양요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물러난 후에 그 당시 이제 한 것이 이제 신민양요인데, 신민양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10년 전에 제노 쇼모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노 쇼모 사건은 뭐예요? 그 제노 쇼모를 타고 미국 애들이 어디까지 갔어? 그 당시 이제 대동강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대동강까지. 그래갖고 이제 대동강까지 이제 뭐냐면 들어갔는데, 이게 1866년이네요. 10년 전에 66년. 네. 그래서 제노 쇼모 사건이 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박 교수가 평양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상만 그냥 요구하고 그냥 물만 요구하고 가면 되는데, 통상 요구한다고 시놓고는 뭐예요? 대포 쏘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국민들 합친해서 불생 사건이 제노 쇼모 사건이죠. 근데 이게 몇 년이야? 1866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좀 지난다 6년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함대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이제 난리친 게 신민양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신민양요 때 이제 그 당시 강화도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성보나 각 곳을 점령했는데 물론 미국 측의 그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조선군의 열렬한 저항을 보고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물러난 사건이 신민양요. 그러니까 이 신민양요도 엄밀히 말하면 누가 이긴 거예요? 미국이 이긴 거야. 미국이 이기고 숫자기까지 뺏어가갖고 갔어. 근데 미국의 입장일 때는 너무 저항이 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그냥 찔러봤는데 애들이 너무 거세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그다음에 남북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뭐예요? 동아시아에서 벌려진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 했거든요. 그냥 물려난 거죠. 네, 이건 좀 국제정세하고 이제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페어트 도굴 사건도 그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신민양요 전에. 자, 온페어트 도굴 사건은 온페어트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인데 미국이나 프랑스 선교사의 지원을 받았고 남영군모를 독을 냈어. 이 남영군이 누구죠?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죠. 근데 독을 냈는데 실패했어. 왜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무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간만 집는 게 아니라 그 간에다가 뭘 지면 해격을 쳐요. 그래서 해격이 되게 딱딱해. 그 돌보다 더 딱딱한 해격판 안에 간을 집어넣는 거. 근데 이 해격이 그 때려부시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이제 밤에 몰려가가지고 파내기 시작하는데 해격에 부닥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콘크리트 막 두들겨야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망치 가지고 두들기면 돼요? 계속 두들기다가 날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네? 그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흥성대원 열받아가지고 저런 미친놈들 왜 남의 무덤 파헤치냐고. 그래서 이제 그 통상 수용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자, 하여튼 병인박해하고 식민여가 끝난 후에 척하비가 이제 건립이 되죠. 척하비가. 그래서 이제 요 척하비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양인 침범 비전 즉하 중화 매국.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하해하는 것이요, 하해를 중요한 것은 뭐다? 나라를 파는 거다. 그래서 병인년에 그 비문을 지어 신민년에 비석을 세우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척하비를 전국각지에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세우고 있다가 언제 철거되죠? 이무군란 이후에 그 고종이 이제 아버지들 반감으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개혁 정치하겠다 해가지고 이 척하비를 다 뽑아내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 남았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제시대까지 남았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없어졌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교과서에 남아있는 거는 사진이야. 그 딱 하나 유일한 나는 거. 지금 없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들 했다. 그래서 척하비 내용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러면 서양열강대 왜 우리나라에 그 당시 소극적이었냐? 일단 뭐 프랑스는 월남경이었었고, 미국은 남북전쟁 서북 개척이 있고, 인도는 그다음 세포의 발전이 있었고, 러시아 연해주의 개척이기 때문에 1860년대에서 1880년대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서양 열강들이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관심이 더 됐던 시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의 대외정책 의의를 이제 볼게요.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 강력한 저항정책으로 외세의 일시적으로 막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문호 개방을 막아서 근대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구 열강의 절차에 대책을 못 세웠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흥성대원군의 하야학을 보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성대원군이 경복궁 준거, 그 다음 서원 철폐해가지고 유생들이나 이제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죠. 그 상소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고종이 성인이 됐는데 왜 20세가 넘었는데 왜 자기 직접 통치했는데 아버지가 통치하냐? 그리고 아버지는 정치는 뭐예요? 그 정치에 간섭 못하는 거, 법적인 내용이 없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물러나게 돼요. 왜냐면 흥성대원군의 권력은 아버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법제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된 권력은 아니에요. 오히려 종친불사해갖고 흥성대원군이 정치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고종이 받아들인 게 뭐냐 하면, 이 고종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 아버지가 시키면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의에 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 있잖아. 순종적인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잖아. 순종적인 게 좀 좋은 건 아닌데. 자, 근데 얘가 이제 한 10대 후반 되면서 그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개화 관련된 책들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또 자기 또래의 왕이 황제가 있었죠. 중국에. 누구죠? 동치중이란 동치제.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동치제 때는 지금 양무개혁이 갖고 나는데도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혹kir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읽은 거야. 이거 개화 정책 해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폐쇄 정책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반발하면서 최익현의 처벌 문제를 가지고 고종과 대립하면서 고종이 흥성대원을 낸 첫 번인 거죠. 그때 이제 누굴 내세웠어요? 민씨를 내세운 거야, 민씨를. 왜냐면 자기가 좀 드러내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는 유교국가에서 뭐예요? 좀 그러니까 민씨를 내세웠고 이제 민씨가 죽이려고 될 뻔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왕이 그 스스로 국정을 담당한 친전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1873년이야. 그래서 한 10년 동안 흥성대원군이 집권에다가 이제 하나가 되고, 그때 이제 민씨정권이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민씨정권이 장악하고 이제 막 개혁을 하려고, 개방 정책을 이제 하려는, 할 때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운용 사건이 터지면서, 이참에 그냥 개방하자! 그래갖고 개방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도 일본의 압력인 게 아니라, 오히려 때마침 민씨정권이 등장했고, 그때 민씨정권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선에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터졌고, 그냥 나름대로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자율적인 모습으로 해석하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흥성대원군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강화도 그 운용사건 터져도 그냥 또 싸웠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개항과 불평등 조약을 보죠. 자, 개항의 배경을 보면 대대적으로, 문호개방 여건 조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상개혁은 대표적인 박규수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안 나왔지만 민씨정권의 어떤 그 개혁 정책들, 그래서 청가의 정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본과의 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개혁을 하자, 개방을 하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대외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사 관련 전환론, 이 전환론은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청국의 권유, 그래서 이제 청국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너는 개방해라, 개방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청국이 그 이제 요구를 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누굴 견제하는 거죠? 일본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해갖고 이제 이런 배경 아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서계 문제야. 이 서계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외교 문서인데, 조선시대 때 외국이나 그 야인, 그러니까 이제 만주족에게 뭐냐면 그 서로 간에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외교 문서를 뭐냐면 서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19세기 중후반 들어가면 일본은 거의 교수가 없었거든요. 19세기 초반에 딱 끊겨버리고. 근데 일본이 에도마프에서 메이지 유신을 넘어와서 메이지 정권이 이제 등장하니까 일본 정권, 메이지 정권은 예전에 갈래대로, 에도마프 갈래대로 대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료를 시도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서계를 이제 제출했는데, 이 서계 내용이 그 당시 이제 조선 정부에 볼 땐 황당한 내용이야. 뭐냐면 항상이라니, 봉칙이라든지 조종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그 뭐냐면 중국 정부가 쓰는 거거든. 감히 쪽방에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 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갈래대도 조선 정부가 보내준 이제 뭐냐면 도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금 멋대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형식 맞지 않다. 예전 형식대로 해라. 그러니까 서계수를 거부해버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소문에 듣기로는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다는 그 유포 있었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은 이제 말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환론이 일어나고 이제 뭐 사이코 다카모이는 자기가 사신을 보내달라. 그러면 조선 측이 그 분명히 다 자기를 죽일 거고, 그러면 이걸 핑계로 해갖고 일본을 쳐야 된다. 조선을, 이런 논리까지 나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본격적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점령할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잘못 파견했다가는 누굴 건들 수 있어? 청나라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메이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국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공격은 안 하더라도 약간 건드려가지고 뭘 하려고 했죠? 통상만 해갖고 문호만 개방하려는 그런 정책을 세우게 돼. 그래갖고 이제 운양호 사건을 이제 일으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운양호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측량선이에요. 그래서 측량하다가 강화도에 갔는데 그 초시진에서 자위 차원에서 뭐냐면 포격을 했는데 안 맞았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식민지나 병이나 아무리 포격해도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포격했는데 안 맞아.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뭐냐면 손해볼 건 없는데 일단 우리가 피해 입었다. 우리가 일본기 들고 방영이 이제 했는데 왜 국적기에 포격을 하냐. 국제가 이제 안 맞다. 그러면서 뭐냐면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해병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막 조선 정부에서 논의가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박교수가 적극 주저하죠. 그리고 이용재 아까 아침에 권고를 하고 해라.
그래갖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맺었죠? 1876년에 맺었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그 본조약이 있고 부속 조약 두 개가 있어요. 청일 통상 장정하고 그다음에 청일 수 조교부인데 조일 통상 조약은 이제 1876년 게 있고 그게 또 개정됐죠. 1883년 거.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보죠. 요건 너무 쉽기 때문에 출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역교도 문제 관련돼갖고 그 텍스트 비판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네. 자, 그래서 일간을 보면 이게 이제 역교의 예문에 나왔던 건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란 말은 그 당시에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에요. 독립의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 같이 자주와 사대는 같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주라는 말을 왜 썼냐? 자, 일본은 청나라 간섭을 받고 조선을 침략하고 싶어.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싶죠. 네. 근데 조선의 독립을 외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중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조선 관료들도 자기 독립국에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그 중국이 인정하는 부분은 어디야? 종속국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자주의 나라고 했죠. 정치적으로는 자율성이 있다. 그러면 일본의 요구와 중국 측의 눈치와 그 중국 측의 그 인정하는 범위에서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자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반영한 게 뭐냐면 나중에 청일전쟁 때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죠. 거기에는 자주란 말이 없어. 뭐라고 하죠?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협회 만들 때 우리가 당당하게 독립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이 물러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조선 관료들도 자신을 독립하려고 독립국에 생각하지 않고 자주의 나라고 생각했고 굳이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죠. 독립하면 뭐해? 누구의 뭐예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굳이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둔 거야. 독립 없이. 예. 자, 그 다음에 사관을 보죠. 사관을. 자, 조선 정부는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일본이 요구했던 이제 항구가 부산, 원산, 인천이거든요. 이제 부산은 나름대로 이제 그 타협봤어요. 근데 원산과 인천은 좀 이제 조선 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왜냐 인천은 어디죠? 서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다음 원산은 그 뭐냐면 이제 원산 요구한 건 일본 측의 요구는 이제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건데 여기는 이성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개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다가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해갖고 이제 나중에 타결돼갖고 타결된 건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곳에 토지를 빌려서 집을 짓거나 조선인민에게 집을 짓도 빌려서 허가한다. 이거는 조차를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 안에 토지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네, 조차지를 설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조차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요? 거루지라고 해요. 거루지가 조차지예요. 자, 7간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국 연하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과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침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이제 그 뭐냐면 암초를 조사해서 배가 그 암초에 걸리는 걸 막겠다는 건데 그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뭐예요? 조사를 해서 항로를 작성해서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이용해 보겠다는 거야. 예. 자, 그다음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양국 인민의 무역에 대해서 양국 관리는 조금 더 이해 가능하지 않으며 그 제한을 설정하고 금지하고 방해하지 못한다. 자, 이것은 그 일본에 뭘 가능하겠죠? 약탈무역.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약탈무역을 가능하겠다. 네. 그다음 시가는 이제 뭐냐면 요건 치해법권과 관련돼요. 치해법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간하고 있는 영사 재판권인데 자, 보통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죠? 로마법을 따르죠? 그러니까 법률상의 속지주의에 속인주의예요. 속지주의야. 외교관만 속인주의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줘도 조선에 제일 줘도 뭐죠? 제값을 조선법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가 와서 일본법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일본 영사가 재판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일종의 면책등급을 주는 거야. 보통 사람들도. 이것이 나중에 조선 그 초기 때, 개항 초기 때 약탈 모욕의 배경이 돼요. 예, 9간하고 10간 정도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은 이렇게 회원 측량권이라든지 그다음 영사재판권 이런 것들 좀 불평등 조약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그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뭐 낭종 조약이라든지 그다음 조일 소통상 조약이라든지 불평등 조약과 상호 연관이 돼 있다. 근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 불평등 조약 내용 안에서 이상하게 뭐만 빠졌냐면 체육대우가 빠졌어. 체육대우가. 그래서 이 체육대우가 이제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거 달라고 해갖고 이제 맺어진 게 그 조일수호통상 개정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요것만 까고 불평등 조약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227페이지 잠깐 보세요. 금성 교과서. 자, 일본이 이제 운양 사건이 일어날 때 크게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것이 박규수의 상소예요. 박규수는 그 당시 그 일본의 외교문서를 접수하고 개항을 할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립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최익현이야. 그래서 최익현 하면 뭐 생각나죠? 외항일치로 생각하죠. 양과 오랑 그 외는 이미 일치됐다. 예전에 외가 아니라는 거야. 외가 서구문만을 받아들여서 양이 됐다. 그래서 종전의 고린 관계가 합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다. 그래서 이 최익현이 이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익현과 박교수의 주장 내용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운양호 사건이 나오죠. 운양호 사건 내용은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강화도 조약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강화도 조약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점 부분을 한번 이제 얘기를 읽어볼게요. 22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강화도 조약은 첫 번째 조항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이 강력히 주장한 조항이었는데 청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부산의 2개 항구의 추가 개항, 일본이 조선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 허용, 일본인이 조선에서 저지른 범죄도 일본법으로 재판하는 것을 규정한 영사재판권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강화도 조약에 뒤이어 체결된 조일 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에는 일본 외교 간의 여행 자유 인정, 대항장에서의 일본인 거류지 조개 설정,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일본 수출의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인정 등 인정 미 양공 무제한 수출 허용 등의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화도 조약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영사재판권 조항은 조선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일본 상인이 조선에 들어와서 불법적인 영업을 할 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일본 화폐의 유통은 조선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관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통적인 교리 외교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거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화도 조약을 할 때 그 유생들이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이조적 상으로 2단계가 시작되죠. 개항, 반대운동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생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종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예전에 우리 간에 맺어진 교린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새로운 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거에서 최익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반대하죠. 반대하는 이미 외는 예전의 애가 아니다. 서양화된 외다. 그래서 외양 일치로 내어졌죠. 그러니까 최익현이 정확히 본 거야. 이건 교린관계 회복이 아니라 근대적 관계 얘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듯 근대적 외교 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섭에 임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후 조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갖고, 그러면 부속조약 내용을 보죠. 부속조약은 이제 아까 책에서 읽은 것처럼 두 개가 있죠. 수호조교 부호과, 그 다음에 조인통상 조약이 있어. 자, 수호조교 부호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요. 자, 개항장에서 일본의 거주민들 거주지역 설정. 앞에 이제 사간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지 설정하고, 간행이정을 설정했죠. 간행이정. 이거 명칭 좀 정확히 해주세요. 간행이정은 뭐냐 하면, 거주지 안에서 나갈 수 있는 범위야. 그래서 이 간행이정의 활동 구역 정도 보시면 돼요. 그것도 맨인이 아니라 처음에 신문이었어. 이게. 그러다가 이제 뒤에 조일수 조교 속약을 맺게 돼요. 강화도 조약 때. 아니 저기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50년 이렇게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이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된 것은 언제 때요? 1883년에 뒤에 나오겠지만 조일 통상조약을 맺게 돼요. 그때 체육대우를 맺게 되죠. 그래서 체육대에 따라서 그 당시 1882년에 맺은 조청 삼민수용 무역정정이 갖고 있는 내지 통상권 자동적으로 얻게 되면서 통상권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간행이정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간행이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구역이었다. 그래서 이 간행이정이 활동구역에 묶여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중개사원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이용한 거야. 그래서 초창기 무역은 중개무역 형태였어요.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읽은 것처럼 일본 화폐를 유통했다. 요때 일본 화폐는 뭘까요? 엔화야, 엔화. 제일 은행 건 나중에 1898년 이후에 나타난 거고, 엔화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주의할 것은 일본 화폐가 널리 유통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개항장 안에서만 유통이 된 거야. 개항장 안에서만. 예. 그래서 일단 일본의 경제 침투를 용이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박탈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은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수호조교 부록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일통상조약이 있어요. 조일통상조약. 자, 이 조일통상조약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강화도조약 때 맺어진 1876년에 조일통상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정된 조일통상조약이 있어요. 이 구분해서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강화도조약에 맺어진 이제 조일통상조약은 1876년에 실시된 건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무관세를 실시했어요. 간세라는 개념은 솔직히 그때 몰랐어. 몰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간세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몰랐죠. 간세가 있어야지 자국시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무관세하자니까 이제 도장을 찍는 거야. 근데 이 간세라는 개념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게 무슨 사건이냐면, 부산 두몬진 해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몬진에 이제 보면, 그 당시 두몬진을 설치해 놓고 이제 수세를 걷는데, 요때 이제 수세라는 것은 이제 지금의 정근의 이금이야. 통행세죠. 이금은 통행세를 걷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외국 사람들, 외인들이 오면 상품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외인들이나 조선 상인들에게 외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세를 걷었거든요. 똑같이 그 당시 이제 조선 상인들 걷었어. 근데 조선 상인들 걷으면 일본 물건에 통행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비싸게 팔리면 일본 물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일본인들이 상인들이 불만을 여긴 거야. 그래서 두모포를 공격을 해요. 이게 이제 부산 두몬진 해관 두모포가 두몬진을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몬진 해관 수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깨달은 거죠. 이것은 예전에 일본 간의 외관에 맺었던 정통적 교리 관계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대적인 어떤 새로운 관계라는 걸 이제 예전에 몰랐는데,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근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고, 또는 뭘 알게 돼? 간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금 가지고 안 되니까 간세를 다시 자주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간세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요구하는데 일본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뭐 수신사 파견해도 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정된 통상조약 때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양곡 유출의 무규제. 그래갖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원했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쌀이죠. 일본의 그런 상업 노동력을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무규제. 이것도 이제 많은 이제 뭐냐면 불리한 조항이죠. 압박 조항이죠.
일본 선발의 항세 명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일 통상 조약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요게 조선 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선 측에서 또 그 후에 계속 요구했지만 안 들어줬다가 나중에 이제 조미통상조약 있죠. 조미통상조약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미통상조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체육대우가 들어있고, 그 다음 간세 자주권 협정 있고, 그 아편금지, 연합무역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조총산민수용물장죠. 조총산민수용물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 안에 내시통상권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자 머리 굴린 거야. 물론 이제 조미수통상조약의 그 간세조약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가 마음에 들어? 체육대우가 마음에 들죠. 거기에다가 또 조총산민수용물장에 뭐죠? 내륙 통상권을 얻게 되는 거.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러면 협상을 하려면 자기 것만 유보할 수 없죠. 뭔가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딜을 하죠. 그래서 조선 측 입장을 좀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게 뭐냐면 개정된 조율통상조약. 몇 년이죠? 1883년이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 계엄장의 양국의 자유 유출 규제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시 비상시 한 달 전에 누구한테 통보할 거죠? 일본한테 사전으로 통보하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방공론 사건 원인이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간세권을 회복하죠. 간세권. 그래서 한국 측 요구한 간세권을 회복시켜줘. 근데 이게 주의할 게 협정간세야. 협정간세는 되게 불평등 요구가 있는데 협정간세는 간세를 정할 때 누가 정해? 간세는 우리가 정하잖아. 근데 이걸 일본 측하고 논의해서 정하는 거야. 되게 저간세죠. 그래서 이제 뭐 5%에서 8% 정도? 근데 지금도 있어요. 뭐 다자무역해갖고 간세율을 정하긴 하는데 이건 상호간의 동등한 점에서 우리도 정했으면 그쪽도 똑같이 정하고 그렇게 정하는 건데 일방적인 거야 이거는. 협정간세라는 거는. 그 다음에 비간세인데 자, 이 비간세라는 것은 뭐냐면 내지 간세권을 이제 폐지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비간세 간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이제 간세가 있고 비간세가 있죠. 간세는 뭐예요? 상품에 부과되는 거고 비간세는 지금 있어요. 뭐 들어올 때 통관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통행료라든지 등등이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이 있어요. 무역 장벽. 그걸 없애자는 거야. 너네는 간세 되는 간세 부과하는 대신에 뭘 없애라. 지금까지 걷었던 이금 같은 거 있죠. 아까 아침에 두문포 해관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이거 없애다. 이거 비간세다. 그래서 비간세를 폐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제일 요구했던 게 뭐냐면 체육대우거든요. 이걸 얻어낸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체육대우는 조미통상장정이 있죠. 처음에 강화도할 때는 안 된다고 거부당했다가 조미통상장정에 체육대우가 있거든. 자기도 얻고 싶어. 그러니까 뭘 바꾼 거야? 간세권을 주고 체육대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체육대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양국 간에 맺어진 조약 중에 유리한 조약을 대상국이 자동적으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얻음으로써 앞에 1882년에 내지 통상권 부분에 했던 조청 상미승 무역장정의 내용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군정하지 않는다 해서 체육대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얻게 된 거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조천 상미수용 무역장정 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조율통상조약하고 그 다음에 그 개정된 조율통상조약 요 내용의 차이점 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율수 조교 소개인데 아까 얘기하신 이 재무포 조약 때 맺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후속협정이고요. 거주민을 50리로 이렇게 간행 인정을 넓힌 조약이 이제 조율수 조교 서약이죠.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외국과 최초로 맺어진 근대적 조약이다. 일본의 경제, 정치, 군사적 침략 의도가 깔려있는 불평등 조약이죠.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속에서 강제로 편입했다는 거. 근데 이게 상당히 뭐냐면, 이중적인 편입이라는 거. 왜냐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 당시에 세계체제에서 볼 때는 중심부가 아니죠. 주변부죠. 근데 우리가 중심부의 유럽 국가에 편입된 게 아니라, 유럽 국가에 편입된 일본에 편입된 거야. 이중으로 편입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중심부고 일본이나 중국이 반주변부고 우리는 완전히 주변부가 되는 거죠. 이중으로 이렇게 사설내고 편입했다. 그러니까 제일 불리한 위치에서 편입됐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게 좀 더 살펴볼 것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쌀이 많이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유출이나 사회경제 변화가 일어나. 자, 첫 번째 일반 사회 유출되니까 당연히 곡물가가 상승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곡물을 기준으로 해갖고 다른 물가로 연동돼 있거든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죠. 그러면 지주와 관리들은 어떻게 되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쌀을 일반한테 갖다 파는 게 어떻게 돼요? 이익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이 대거 몰려가고 그 농민들이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 유민이 되거나. 그러니까 도시 빈민화가 일어나고 이때 이모군란, 동안농민, 각주민란, 할민당의 원인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도시나 도시 빈민들이나 농민들 그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 지주나 관리들, 상인들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이나 계약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약뿐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임원군란 때 민중들이 누굴 모셨어? 대원군. 그 다음에 그 동학농민 때 또 누굴 모셨어요? 대원군. 왜냐 대원군은 개항에 반대되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이런 사회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종이수학통상, 이제 조총산미수학 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종이수학통상 조약하고 조총산민 수영 모욕장중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이거 좀 쉬었다 할까요? 네.